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댕댕이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권영복님께서는 지금 병리평 얘기 또 하시고 계시네요. 이 병리평이냐 또는 연동형이냐 어느 게 맞냐 지금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당장 저는 그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뭐 다양한 의견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확인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 연동형이 됐든 그 병이평이 됐든 지나친 비방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들국화님께서는 계엄령은 우리 국민이 절대 용납 못한다라고 하셨고요. 이진화님께서는 계엄령의 이유는 결국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 얘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오밤중의 장갑차 부대 윤석열 계엄령 준비입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예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5일 새벽에 수방사에서 출발한 장갑차 12대가 서울 시내 한복판을 통과했습니다. 사전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장갑차를 보는 시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 난 게 아니냐? 혹시 쿠데타가 났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이것이 전쟁 지도부 방호를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전쟁 지도부 방호.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겠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군의 해명, 이 정부의 국방부의 해명이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사실 전부 다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사실상 다 군사 전문가들 아닙니까? 뭐 군사 전문가들이라고 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만 군사 전문가의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군사 전문가가 많은 데도 없을 거예요. 웬만큼 군사 관련 지식을 쌓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기 힘듭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일단 한 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면 자기 부대와 관련된 얘기는 너무나도 줄줄줄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전역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몸에 배어있는, 그리고 머릿속에 거의 무의식 속에 콕 박혀있는 그런 지식들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 우리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단순히 전쟁을 대비한, 전쟁 대비를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이 국방부의 해명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이건 훈련의 일환이었다. 전쟁지도본부 방어를 위한 훈련이었다. 글쎄, 저로서는 딱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쟤들 지금 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해명이 더 이상했던 거죠. 자, 지난 25일 새벽입니다. 수방사 소속의 장갑차 12대가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12대의 수방사 장갑차들은요, 남태령, 그러니까 수방사가 있는 남태령을 출발해서 동작대교를 거쳐서 용산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방사에서 용산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갔다라는 것은 일단 자신들의 이 작전 구역이 서울 중심부였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죠. 서울역까지 갔대요. 서울역까지. 저로서는 되게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서울 시내를 이렇게 장갑차 12대가 통과하는 모습은 대단히 이례적이었죠. 서울 시내다 보니까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CCTV에도 포착이 많이 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 난 거니? 아니면 뭐 쿠데타라도 났나?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언론들에서는 계엄령 선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한 언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얼마 뒤에 뭐 말이 조금 수정되기도 했더라고요. 여튼 지난 25일 날 있었던 이 장갑차 이동은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12대의 장갑차는 1개 중대 규모인 거죠. 1개 중대가 이동을 한 겁니다. 장갑차. 수방사가 상시 가용할 수 있는 기갑 전력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글쎄, 이 장갑차 12대면, 글쎄, 꽤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자,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생기니까 갑자기 국방부는 다음날 오전에 브리핑을 하죠. 이것은 단순한 훈련의 일환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훈련인지 아닌지 제가 좀 구분이 안 돼요. 보시다시피 이 한강 다리를 지나고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단순히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 이거는 단순 훈련이야. 이건 단순 훈련이고, 수도 서울 전쟁지도본부 방호를 위한 것이었어. 라고 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지만, 이 발표에, 보통 수긍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보도는요, 국방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군의 공식적인 발표인 거죠. 공식 발표는 서울 전쟁지도본부 방호를 위해서 수방사에서 출동한 장갑차가 서울역까지 갔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야, 이거 이상한데? 전쟁지도본부 방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차륜형 장갑차를 동원해서 전쟁지도본부 보호? 자, 그리고 용산에 전쟁지도본부가 있다고? 예. 자, 용산에는 국방부도 있고요. 합참 서울본부도 있고요. 미 8군도 있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지금 뭐 일부 기능이 지금 용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 대통령실도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용산으로 전쟁지도본부를 지키러 갔다라는 이 말 자체에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군의 이 국방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전쟁지도본부라고 그랬죠. 그럼 전쟁이 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작전 계획상 개전 징후가 포착되면은, 그러니까 데프콘 2 이상이 되면은요, 합참 국방부는 모두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남태령으로 이동합니다. 남태령이 바로 B1 벙커죠. 국방부에 있는 벙커가 B2 벙커고요. 남태령 수방사에 있는 벙커가 B1 벙커입니다. 전투 서열은 수방사가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데프콘 3까지는 용산의 B1, B2 벙커에 있지만, 데프콘 2만 되면은 바로 남태령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이거는.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뭐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전쟁 징후, 개전 징후가 포착이 되면은 곧바로 용산에 있는 모든 전쟁 지도부는 남태령 수방사로 옮겨갑니다. 정부기관의 대부분, 한강 이북에 있는 또는 서울 시내에 있는 정부기관들은 전부 다 과천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과천하고 과천 주변에는 또 여러 가지 군부대들이 또 집결해 있잖아요. 과천으로 가게 돼 있고요. 또 전쟁 지도 기능은 수방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에 전쟁 지도 본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개전 상황이면. 따라서 용산에 있는 전쟁 지도 본부를 방호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또 있습니다. 자, 이날 사용이 됐던 장갑차는 이른바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K808 차륜형 장갑차라고 하죠. 이 장갑차입니다. 이 장비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장갑차일 뿐 특별한 화력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관포 정도가 중기관총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다른 포 같은 건 없어요. 최근에 개량된 일부 버전에서는 9mm 포가 장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수방사에 배치된 거는 포가 없이 기관총만, 중기관총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장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아주 빈약한 무장을 가진 그런 장갑차입니다. 이런 빈약한 무장을 가진 장갑차를 이동을 하면서 전쟁 지도 본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경무장 장갑차를 동원했다고? 말이 안 되죠. 전쟁 지도 본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 훈련 차원에서 이 기갑 전력을 이동했다면 탱크가 움직여야죠. 탱크가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강 다리가요, 꽤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전차가 보통 50톤이 넘는데 이 50톤이 넘는 전차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차가 강북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다리 때문에, 교량의 이 설계 구조 때문에 안 올라와요.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개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쟁 지도 본부를 남태령으로 옮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기갑 전력을 서울 시내 수도권에 제대로 전개를 하기 어렵고, 일단 전개를 했다가도 필요시 언제든지 후퇴하거나 철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철수가 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주요 기갑 전력을 한강 이북에 고스란히 남겨두는, 그래서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쟁 지도본부가 밑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남태령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전쟁 지도본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무장 트럭을 보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전쟁이 났는데 장갑차, 더군다나 경무장, 기껏해야 기관총밖에 없는 경무장으로 전쟁 지도본부를 방어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전차라면 모를까. 하지만 전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차륜형 장갑차가 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이렇게 바퀴가 있는 장갑차입니다. 고무바퀴가 있는 장갑차를 보고 차륜형, 차바퀴식 장갑차란 거고요. 여기에 비교되는 것이 바로 궤도형 장갑차입니다. 이렇게 궤도. 자, 그래서 장갑차가 이렇게 무슨 특히 지도본부를 방어할 정도로, 전쟁 지휘부를 방어할 정도로 쓰려면은 적어도 이런 궤도형 장갑차여야죠. 그런데 차륜형 장갑차는 주로 어디 쓰느냐면 사실 경찰이 씁니다. 이게 경찰에서 주로 쓰는 차륜형 장갑차죠. 군에서 쓰는 차륜형 장갑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륜형 장갑차를 쓰는 것은 사실은 경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륜형 장갑차가 동원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작전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말씀드렸듯이 지난 25일에 이동을 했다고 하는 장갑차들은 모두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이 차륜형 장갑차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작전일 가능성이 사실은 농후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작전, 즉 계엄령, 시위 진압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댓글에서 궤도형이 기본인데 차륜형이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는 분들은 다 아세요. 차륜형이 투입됐다는 것 자체가 전쟁용, 전투용이 아니라 사실은 대민용이야. 시위 진압용이다. 국내 정치 비상사태 대처용일 가능성이 사실은 크다는 걸 이미 거기서 대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년 전에 있었던 기무사 이 계엄령 문건 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계엄령 문건 사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소요가 일게 되면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계엄령 선포에 따라서 군대가 서울 시내에 주둔하며 사법 기능, 재판 기능,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기능까지 통제하러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때 기무사가 수립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문건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대비 계획에는 세부 자료가 따로 붙어 있었죠. 이 세부 자료 내용이 너무나도 쇼킹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엄령 시행 단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적었을 뿐만 아니라 계엄 사령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뒀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계엄 사령부 위치를 한번 보실게요. 계엄 사령부 위치 이 관련해 가지고 B1 벙커와 B2 벙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2 벙커가 국방부에 있는 벙커죠. 그러면서 B1 벙커는 평시 작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B1 벙커로 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수방사에 계엄 사령부를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B1 벙커, B2 벙커, 국방부에 있는 B2 벙커 같은 경우에는 평시 작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엄 사령부가 못 들어간다. 들어갈 자리가 없다. 전시 벙커인 B1 벙커, 수방사 벙커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계엄 사령부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 거죠. B2 벙커, 국방부 벙커는 평시 때만 쓰고 전시가 되면은 안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B1 벙커하고 B2 벙커에는 동일한 사양, 그리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C4I 시설이 있습니다. C4I는 우리나라 말로 지휘소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휘소 자동화 시스템이 똑같은 게 국방부에도 있고 수방사에도 있어요. 그래서 수방사에 있는 걸 B1, 국방부에 있는 걸 B2, 전투 서열은 수방사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이 두 벙커에는 그 임무를 교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업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B1이 스톱이 되더라도 B2가 돌아갈 수 있고 B2가 스톱이 되더라도 B1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벙커가 하나 더 있죠. 계룡대에 있는 U3 벙커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계엄 우리나라 전쟁 지휘부는 개전 초기만 되면은 개전을 할 것만 같으면 전쟁이 발발하는 그 순간 다 수방사로, 더 심한 경우에는 계룡대로 옮겨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 지도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굳이 수방사 기갑부대가 용산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수방사 기갑부대가 용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위 진압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있지. 쿠데타의 경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군대가 사실은 윤석열 편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편인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킬 리는 없죠. 친위 쿠데타라면 모를까. 신원식 같은 애들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상황,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를 동원해서 용산 시내 일대를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시위 진압용,
계엄령 선포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군다나 국방부 벙커는 평시작전용이라고 전시만 되면은 수방사 벙커로 가게 돼 있다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문건에서도 B2 벙커는 평시 작전에 쓰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 장갑차들을 서울 시내로 보내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장갑차는 계엄령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하는데, 자, 그와 관련된 문건이 이미 지난 2017년 기무사 문건 사건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죠. 거기 내용에 보면은 시위 진압 계획이라든지 시위를 막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병력이 배치되는 주요 위치가 어디라고요?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광화문 일대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여기에 병력을 배치한다라는 계획이 이미 그때도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이나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백보천보 양보해서 계엄령을 상정하지는 않고 혹시나 만약에 싶어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군대의 모습은 지금 정상이 아닌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들을 제압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쟁용이라기보다는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두 번째, 전쟁이 나면은 용사는 버린다. 수방사로 간다. 자, 그리고 과거 기무사에서 만들었다는 이 문건상 보면 광화문에 군대가 주둔하게 돼 있다. 요 세 가지만 딱 보더라도 얘기는 끝나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수방사에서 출발했다라는 그 장갑차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수방사, 그러니까 남태령을 출발해서 이수교차로를 거쳐서 동작대교를 넘어 용산 앞에 이촌을 쭉 돕니다. 그리고는 이촌을 거쳐서 용산역을 거쳐서 쭉 그 길 따라서 서울역까지 가요. 전쟁지도본부 방어라며. 근데 왜 서울역까지 가? 서울역까지 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촛불 집회가 그 삼각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청 앞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가만히 계산해 보면 실제로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시민들, 촛불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 기무사 이 문건 사건 때 보면은 당시 서울 시내의 군 투입 계획이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는 공수여단과 34단이 투입되게 돼 있어요. 자, 지금은 34단이 없어졌죠. 34단이 없어지고 30기계화 여단이 됐습니다. 30여단이 됐어요. 위치는 똑같아요. 이 고양에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일산에 있는 34단이 광화문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광화문에 이미 기갑 전력을 배치하기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이 장갑차 이동 사건이 과연 순수하게 이 군의 훈련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특히 우리가 의심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당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당시 그 계엄개혁에 포함되어 있던 각종 언론 통제, 그 다음에 이 합수단 설치 등, 이른바 그 민주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계획했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과연 지금 같은 시대에
계엄령이 가당키나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전히 계엄령을 꿈꾸고 있는 그런 군인들은 있고요. 그런 군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신원식입니다. 신원식이 지금까지 한 발언들을 보세요. 섬뜩섬뜩한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어날 일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인, 그런 정도로 안심해도 되는 건지 저는 우리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이런님께서는 국민과 싸우는 자가 폭도다라고 하셨고요. 생즉생님께서는 탱크와 맞서야 시민이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K님께서는 윤석열이 끝장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장갑차를 끌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들이 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니 이미 지들이 갈 때까지 갔고 조만간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장갑차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급하다라는 거죠.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우리나라의 군대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법조계든 뭐 경제계든 이른바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 각 분야별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수구적패, 마치 극우, 일베 애들을 보는 듯한 그런 언행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특히 군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비역들, 예비역 장교들 이런 뭐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보세요. 아주 험악합니다. 당장이라도 지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는 얘기들이 서슴치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현역 군인들도 은근히 막 동조합니다. 물론 사석입니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들의 한쪽 마음속에는 지들 말 맞다나 좌파를 때려잡기 위해서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설마 군대가 동원되겠나?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지금과 같이 윤석열처럼 살짝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설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설마 그거는 너무 오바 아니야? 라고 하는 행동조차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자, 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겠죠.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번 사태를 좀 유심히 지켜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지금 사태 파악에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쉽사리 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촛불 집회, 촛불 전국에서 군 부대 쿠데타설 얘기를 했던 추미애 당시 그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쿠데타설을 얘기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던 거 기억하시죠? 예. 물론 결과적으로 그 말이 옳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만 나오는 그 순간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꺼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만약을 대비한 이런 그 정보 수집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과거 우리가 만났던 박근혜 혹은 이명박 혹은 김영삼, 노태우 정부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또라이예요, 얘는. 또라이예요, 진짜. 박근혜는 멍청했지만 또라이는 아니었잖아요. 이명박은 이 영악하고 사악했지만 또라이는 아니었거든요. 김영삼 똘끼가 있긴 했지만 군사 쿠데타라든지 시민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태우 정도도 다시는 쿠데타 같은 거 내가 안 일으킬 거야. 쿠데타로 뭐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라는 생각마저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라이는 아니었다는 얘기지. 하지만 윤석열은 또라이입니다. 충분히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또라이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이 자, 재밌는 건 그래요. 윤석열이 결심하면 한동훈은 해. 예, 또라이가 결심하면은 또라이 아닌 것 같은 애가 그냥 해. 그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 좀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김한기님 서울대 나온 돌 플러스 아이라고 하셨네요. 자, 에스더님 반실성한 놈이라고 본다 라고 하셨고요. 더글러스 오님 윤석열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언제든지 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네요. 자, 동해거성님 폭격기도 떴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